올해 특히나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경기가 진짜 안 좋다. 진짜 폐업이 너무 많다. 근데 점점 손실의 늪으로 빠지는 거죠.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빚내서라도 해야 되네. 훨씬 이득죠. 무조건 이득죠. 엄청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내가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낼 수도 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많이 갖죠. 이게 잘 되냐 못 되냐를 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제 비교를 하면 제일 좋잖아요. 야, 회사끼리 하는데 우리가 뭘 개입해? 안녕하세요. 맛있게 경제 이야기 전하는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경제 이야기꾼 김치영입니다. 네, 저희 옆에 또 새로운 분이 나 이렇게 잘생기신 분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 좀 떨어질까요? 더 아니, 옆으로? 우리 원장님한테 비밀입니다. 제가 기분 좋아했다고. 원장님이 없어서 기분 좋은 거구나.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제 새로운 인물이십니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고경남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 상담 받으시려고? 아, 네. 제가 매우 잘 따르고 있는 세무사님이십니다. 사실 정말 어렵게 모셨고요. 저를요? 네, 그럼요. 진짜요? 그럼 어렵게 오셨잖아요. 오다가 사고까지 있었다면서요. 그쵸. 온 건 어렵게 왔는데, 네. 모신 건 어렵게는 모시지 몇 살 잡고 않으시더라고요. 나와. 누나가 오라면 와야지. 누나 맞나?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우리 세무사님 모셨으니까 네네. 좀 경제 이야기와 동시에 실제 현업에서 어떤 거를 느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어렵게 왔습니다. 어렵게 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무래도 소비자학을 전공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소득을 벌어들이고 지출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 분기마다 보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3분기 25년도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보면서 네. 정말 소비자들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좀 우리 공유를 하자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25년도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43만 9천 원. 네. 이게 전년 동분기 대비 3.5% 증가한 거고 이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 실질 소득은 1.5%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게 내부적인 그러니까 세부적인 원천을 좀 보면 네네. 좀 와닿는 게요. 근로소득이 한 336만 7천 원으로 역시 전년 동분기 대비 1.1%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이제 0.2% 증가했는데 이전 소득이 17.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적 이전 소득이 무려 40% 이상 이제 증가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전 소득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거기 안에 이제 소비 쿠폰이 있습니다. 정부에 지원한 소비 쿠폰?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인 우리 근로소득보다도 사실 이전 소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소비 쿠폰의 영향으로 좀 수혜를 많이 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출을 좀 보자면 지출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걸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제 소득 5분위별로 이제 소득과 지출을 좀 보면은요. 네. 이제 1분위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1분위부터 이제 5분위까지 있는데 1분위가 이제 전년 동분기 대비 11% 정도 소득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최대 소득 구간인 5분위 같은 경우는 0.4%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이게 누진적인 네네네. 적용을 했으니까 사실 5분위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을 보더라도 1분위는 작년 동기 대비 6.9%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5분위는 마이너스 1.4% 떨어졌어요. 그 말은 그 즉 뭐면 그러니까 소득이 그나마 발생했던 이전 소득이 많았는데 그게 1분위에서는 11%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출도 많이 했지만 그게 이 세부적인 여건을 보면 이전 소득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5분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실질적인 이전 소득의 수혜를 많이 네네. 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출이 많이 유일하게 감소한 집단이었거든요.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저희는 좀 보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제 소득의 증가분에 따라 이제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저희가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필수제, 그다음에 저희는 사치제라 하지 않고 선택제라고 하는데요. 네네. 필수제라는 거는 이제 1보다 낮은 것, 소득 탄력성이 1보다 낮을 때 필수제라고 하고 선택제는 1보다 높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진짜 대체적으로 필수제만 조금 다 늘어났고요. 준선택제 그리고 선택제 같은 항목들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 의류, 신발, 액세서리, 뭐 전자제품, 명품, 가구, 주류, 미용, 문화, 배달, 외식, 오토바이, 뭐 자동차, 휴가 모든 비용, 모든 품목에서 다 감소했고요. 대신에 증가한 지출 항목은 주거비, 보험료, 식료품, 공과금 이런 것 기본적인 필수제만 조금 네네. 늘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엿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정말 24년도, 25년도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증시는 좀 많이 네네. 하락을 띠고 있지만 진짜 우리 소비자는 생활적으로 보자면 24년도, 25년도를 매우 어렵게 보내고 있는 걸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전 소득마저 없었으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소비 쿠폰 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많지만 이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그것마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에서 들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질 때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도리어 아까 말씀하신 5분위의 소득이 별로 안 늘었다는 게 도리어 약간 더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졌으니까 1분위의 소득이라든지 지출은 주자마자 다 썼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야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더 확대됐을 거다. 더군다나 금융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을 테니까 부가 늘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산도 늘지 않았고 소비마저 줄였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도 소비를 안 쓰면 시장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의 신호가 바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가계동향 조사의 약간 네. 맹점 중에 하나인데 완전 초고소득층은 좀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5분이라고 했을 때 완전 초고소득층 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더 면밀히 봐야 되지만 일단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좀 많이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비 트렌드, 그러니까 소비 네. 지출로서 사람들을 보는데 혹시 현업에서 네. 이런 그 불황을 네. 좀 많이 느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세무사님의 고객들이 그렇죠. 네. 다들 이른바 자영업자 분들도 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꽤 그죠?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세금 계산하고 하면 매출이랑 이런 거 다 보시니까 그렇죠. 얼마나 경기에 더 민감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실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기장 거래처죠. 이제 회계 장부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 이제 거래처들이 있는데 이 거래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폐업의 시기들이 많이 오긴 했는데 올해 특히나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많이 늘어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하고도 이제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직격탄을 맞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경기가 진짜 안 좋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하나 좀 짚어본다라고 하면 매출 같은 경우는 바로 직격탄이 와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네.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데 매출은 떨어져도 필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고정 비용들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순수익은 그에 막 뭐 몇 배로 이렇게 빨리 손실을 줄겠네요.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폐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세무사님이 그 보유한 고객들만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내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양한 업종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눈에 띄게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야 여기는 진짜 폐업이 너무 많다, 좀 매출이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규모 자체가 좀 영세한 분들의 업종들이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는데 그 업종들이 대부분은 이제 F&B 쪽이에요. 요식업이나 또는 이제 그 카페. 네네. 네, 그런 업종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죄송스럽지만 접근하기가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어렵지는 않다 쉽고. 보니까 네, 네. 창업을 해서 초반에 좀 잘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맛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맛집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려워져도 줄을 서요. 예전에 이제 제가 여의도 근무할 때도 코로나 시기에도 다 음식점들이 굉장히 매출이 없다라고 하지만 특정 업체들은 줄 서서 먹어야 됐었어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저희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이런 경우들도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자리 잡기 전이다라고 하면 이 업종 자체들이 이제 매출이 금방금방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던 것만큼 나오지를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확실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죠. 심하게 있는 거. 엄청나게 심하다고 봐요. 그렇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되게 그 같은 F&B 쪽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까 이제 맛집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네, 그 관리를 되게 잘하시거나 네, 꾸준히 유지하면서 도리어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데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 그런 데는 경우들도 뭘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돈 관리를 잘한 건지 네. 아니면 우리가 진짜 그 영업을 잘하는 마케팅을 잘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는 회사들은 도대체 노하우가 뭘까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하고 나가서 알아봐서 네. 들어야겠다. 저도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은데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마케팅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걸로 따졌을 때는 음식의 맛, 뭐 예를 들어 전문가라면 실력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기본이라고 이건 기본인 거고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영업 전략, 마케팅 여러 가지 어떤 광고 효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자리를 잡아가지고 잘 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네. 그 맛을 잘 유지시켜 놨다라고 하면 이게 입소문을 타고 이제 점점 풍선 효과처럼 커지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도 뭐 줄 서서 먹는 집 찾아가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궤도까지 못 올라갔다라고 하면 마케팅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쵸. 꼭 대기업만 뭐 마케팅 네네네. 비용, 광고비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마케팅 비용에 광고비 이런 것도 많이 태우다 보니까. 근데 이 비용들이 사실 천차만별이기도 하지만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이 적지 않은데 이게 그러면은 마케팅 비용을 썼을 때 고객으로 전환이 되는 율이 좋냐 이걸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좋은 경우들이 높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비용은 고정 비용으로 계속 나가고 이 시점에서 언제쯤 전환이 될까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전환이 안 되면 이제 점점 손실의 늪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버티기 위한 방법을 많이 강구하실 것 같은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F&B나 혹은 이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께서 네. 이런 불황기에 딱 맞닥뜨리면 네.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이 가장 먼저 하는 네, 거요. 보통 어떤 항목? 인건비. 대표적인 게 인건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이 일을 네네네. 하고 있는데 10명이 일을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1명, 2명씩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대신에 그거를 이제 대표하시는 분 또는 사장님이 가족이 갈아 넣는 거죠. 아니면 결국에는. 가족이 네, 들어오고 네. 왜냐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건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갈아 넣는 거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한 번에 갑자기 줄인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직격탄을 맞는 거는 인건비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건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로를 하시는 분이 나왔다라고 가면 당연하게 그분의 소득은 또 줄어들 거니까 네, 네. 당연히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건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가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제가 자영업자분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뭐 기자 생활할 때 취재를 해보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게 약간 악순환 고리처럼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프랜차이즈 막 해가지고 차려서 하다가 가게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인건비, 그러니까 직원들 줄이고 하면서 그냥 부부가 둘이서 그냥 거기에 다 투입돼가지고 거의 24시간 거기서 하다 보면 건강이 나빠져요. 건강 관리가 안 돼. 그럼 맞아요. 나중에 누구 한 분이 아파. 병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순환으로 들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자영업 하지 마세요 막 얘기하시는 게 그런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까 잠깐 얘기할 때 그게 궁금했는데 우리가 세무사이시니까
우리가 세금 전체적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어떤 신호가 나오면 맞아. 네. 아 지금 내가 좀 우리 뭔가- 가게가 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 잘 몰라서 가게 하다 보면 막 여기서 메꾸고 저기서 메꾸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근근히 버티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호 나오면 네. 이거 위험합니다. 이때서부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려면 네. 사실은 조금 사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음.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보통은 이제 매달 회계 장부를 세무대리인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신경을 안 신경을 안 쓰세요. 쓰죠. 그럼 신경을 안 쓰시면 이제 결국에는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연도 이제 소득 신고할 때 그때서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고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없어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우리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음식점의 현재 상황의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매출 대비 비용이 나가는 비용들이 갑작스럽게 큰 비용이 나가지 않는 한은 거진 비슷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정 비용들 네, 이런 고정 것들. 비용들은 거진 비슷하기 때문에 임대료 나가는 거나 그러면 고정 비용이 계속 비슷하게 발생을 하는데 매출이 이번 달에 100만 원이었는데 다음 달 80만 원, 그 다음 달 50만 원이 떨어지면 3분기 결산을 하면 손실이 나와요. 그럼 손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매출이 떨어지고 회사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네. 거를 바로바로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영업 전략을 새로 짜시던가 이런 방식에서 뭐 어떤 마케팅 전략을 새로 바꾸시거나 이런 거를 이제 분기별로는 최소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는데. DM으로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사실 보통 우리가 자영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왜 전문직 네. 정도 사실 자영업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무풍 시대 뭐 이렇게 표현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 어떠세요? 자영업이라고 불러야 되는 업종이죠. 사실 전문직이라고 해도 자영업이라고 불러야 되고, 너무나 양극화라고 보시면 좋을 거기도. 것 같아요. 거긴.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소위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하면 또 전문직 중에서도 대표적인 업종들이 있잖아요. 의사 의사. 딱 얘기해요. 왜 말을 못합니까? 의사, 네. 치과. 치과 의사. 뭐 변호사분들 네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가장 꼭대기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봐도 의사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분들인데 변호사분들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에 정보가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 여러 가지를 봐도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얼추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송사가 있다, 네네.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즉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업계에 평판이 좋은 분들한테는 몰릴 거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당연히 점점 고객과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러면 매출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해도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00명 이상을 뽑아요. 그러니까 세무사는 자격증이 나이를 먹는다고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딱 합격하자마자 네. 딱 수습 끝나고 굉장히 이제 패기 있는 마음으로 이제 개업을 딱 한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여기도 주식 소각하듯이 이렇게 자격증 소각해가지고 날려줘야 내 욕먹을 소리 한 거죠.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컷.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세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사도 많아요. 이제 실력도 네. 중요한데 실력보다 마케팅이라는 얘기들도 기사로 많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아무리 잘하고 뭘 해도 사람이 찾아줘야 되는데 네네. 이 찾아주는 거에 포커스가 너무 이제 가버렸다 보니까 이제 실력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 마케팅이 너무나 큰 레드오션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느 시장이나 그거는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도 실력이니까 그렇게 보면 마케팅도 실력이죠. 그러니까 기본 실력을 갖추고 그걸 얼마나 잘 포장해서 사람들하고 네. 만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전문직도
결국에는 지금 거의 양극화 뭐 전문직이라 그래서 다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이 아니에요. 말씀 지금 하시는 거고 그 얘기 갑자기 궁금해서 혹시 고객 중에 유튜버가 있나? 돈 많이 버는 유튜버도 있습니까? 유튜버들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네, 있긴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은 그 궁금한 게 네, 많은데.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뭐요? 그러면 아직까지 약간 좀 많이 선방하는 선방하는. 네, 업종 중에? 네, 업종 중에 지금 섹터 제가 중에? 힘든 그래도, 이야기만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그래도 이런 직구는 요즘 그래도 뭔가 좀 돈을 좀 버네 뭐 이런 거 돈을 있나요? 번다. 저도 욕먹나요? 그게 뭐 딱히 아니. 있지는 않는데 사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의사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래도 의사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의대 가라고 부모님들이 날린 거예요. 저도 진짜 뼈저리게 느껴요. 의대를 갔어야 된다. 못 가는 실력이었지만 의대를 갔어야 된다. 난 비록 문과였지만 의대를 갈 걸.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그나마 우리 세무사님이 이렇게 딱 입추를 다 보면서 내가 보니까 기장한 거 다 보니까 그래도 의사들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하더라 이런 그러니까 거. 왜냐하면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내가 굉장히 크게 하겠다. 병원을 좀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매출과 잘 연결이 되지 않으면 손실이 많이 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개인 병원으로 작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고 뭐 두 분이서 같이 공동 개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들이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으니까 이 환자들은 계속 꾸준히 점점 늘어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한 번 자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던 병원을 다니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의 하방 방어는 무조건 깔고 들어간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두 가지죠. 아까 폐업도 많지만 네. 창업도 많아지잖아요. 창업 많아요. 창업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네. 약간 굉장히 회전. 그러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이 회사에서 네. 이제 나오셔서 생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 결국엔 창업전선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굉장히 그러네요.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그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프리랜서로 딱 전환하고 나서 제일 조금 애매했던 게 이거예요. 뭐요? 세금 신고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벌이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국세청에서 어느 순간 개인으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해갖고 가져오십시오 막 이러거든요. 어? 그래서 당황하고 막 이랬거든요. 또 갑자기 세금이 뭐 크게 나온다거나 크게 보셨나 제일 봐요. 무서운 게 이제 국세청에서 연락 올 때. 네, 그거 뭐 그런 거 너무 무서워요, 정말. 자주 옵니까? 많이 보셨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전혀 모르고 시장에 뛰어드시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창업을 하시는 뭘 고려를 분들도. 해야 되는지 제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금 부분에 있어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제일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세금 신고 일정을 인터넷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네. 그거 하나 출력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붙여놓고 알겠습니다. 언제 이걸 해야 된다. 네, 언제 해야 되는지 그 날짜만 지켜도 사실 가산세는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실질적으로 못 지키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프리랜서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날짜만 알고 있어도 사전에 내가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 날짜를 아셔야 된다라는 걸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조금 영세하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거래로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비용 처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적격증빙이라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을 하면서 이제 받아야 비용도 처리가 되고 내가 이제 만약에 초기에 이거는 너가 번 세금을 돈에서 쓴 돈 빼주는 빼주고 거죠. 진짜 순이익에서 그렇죠. 세금 매기는 거니까. 네, 순이익을 계산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현금으로 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현금 매출 누락인 거예요. 현금 매출 누락을 하는 조건에 대해서 뭐 부가세 10%를 빼준다거나 금액을 조금 할인해 주는 건데 초기에는 그게 나한테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비용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으로 그만큼을 훨씬 더 납부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초반에 좀 염두를 하고 시작을 하셔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면서 배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 예전에는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세무사랑 좀 접촉을 많이 하셔라. 그래야지 정확한 내용을 듣고 가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사장님들이 관심을 안 가지세요.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가세요. 그냥 아예 맡겨놓고 그냥 나는 네. 그러면은 이제 세무사분들도 연락도 안 오니까
신경이 뜸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초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초반에 하실 때는. 그러면 이제 엑셀 하나 해가지고 좌우 해가지고 맞추는 것도 괜찮고 하니까 그런 거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 나중에 내가 규모가 커졌고 진짜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기준이 넘어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세무사하고 의뢰를 할 때도 세무사와 얘기를 하는 수준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대화의 코드가 맞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 입장에서도 훨씬 막 편하죠. 아무 얘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짚어줘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어떤 상담을 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랑 알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알고 가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는 해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요새 영세하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이 딱 맞춰줘서 나와버려요. 폐업할 때 세금적으로 챙겨야 될 게 있습니까? 폐업할 때 그냥 딱 사업자 끝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 대상인 일반 과세자 분들이 많이 대부분이세요. 이런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남은 그런 이제 우리 뭐 재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놓치는 분들이 그럴 수 많으세요. 그냥 있겠다. 나 혼자 폐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 못 하실 수 네, 있을 아니면 것 같아요. 세무사, 세무대리인 쪽에서 폐업한지도 모르고 있었을 경우 이러면 그걸 이제 신고가 누락되거나 이제 기간을 지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폐업 후에 이제 신고돼야 되는 부분들 이제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신고, 그다음 폐업 신고를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25년도 1월에 개업을 했고 3월, 4월까지 했는데 네네. 별로 안 됐어요. 그냥 돈 조금 벌었는데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폐업을 했어요. 네네. 그래도 이 4개월치에 대한 거는 내년도 5월 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문은 받으시는데 그냥 너무나 기간이 멀리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깜빡 잊으실 수도 있으세요. 매년 신고하시는 분들도 국세청에서는 이제 뭐 국민비서라는 그런 네네. 알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알림이 와요. 신고 대상자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알림을 보고도 아 신고 대상자네 하고 그냥 깜빡 잊어버리시고 뭐 한 달 지나고 6월 돼버리고 7월 돼버리신 다음에 나 신고 안 했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쨌든 사업이라는 걸 했었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에서 이제 곧 공급생활자들로 넘어왔어요. 근로자들의 근로자 이야기를 연말 한번 되면 해버릴 가장 때. 관심 있는 연초죠. 이제 요즘 2월에 연초죠. 그쵸. 2월에 해야죠. 뭐, 네, 2월에서 알겠습니다. 3월에 신고하는데 네. 아니, 농담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맞아요. 네,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네. 연말정산은 1년치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시작을 하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럼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를 준비를 할 수는 있는 시간은 있는 거고 내년도 넘어서 1월부터 하려고 하면 뭘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죠.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그쵸.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때 할 수 있는 거, 이때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막바지 네. 연금저축. 연금저축 네, 그거밖에 없어요. 한도만큼 집어넣어라. 네.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빚내서라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내 현실적인 주머니 상에서는 굳이 하지 마라. 왜냐면 이게 연금저축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제도예요. 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적용이 돼요. 굉장히 큰 폭으로 적용이 되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니까 돈을 계속 차곡차곡 불려나가라. 노후도 준비를 해라.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축만 계속해서 55세까지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모으다가 필요하면 깨요. 특히 어떤 경우들에 깨는 경우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워낙에 집값 하다 보니까 주택을 취득하려고 구입할 할 때, 구입하려고 할 때 여기저기서 돈을 다 끌어와야 되잖아요, 진짜. 요즘 더군다나 대출도 잘 안 되니까 대출도 잘 안 되니까. 있는 돈도 다 끌어와야죠. 그러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알지만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로 세금에서 이제 빼주는 게 이제 연봉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2%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15% 연봉이 좀 낮은 분들은 15% 공제를 받으세요. 근데 일시에 깨버리면 세금을 다시 15%로 떼가요. 그러니까 15%를 공제 받으셨던 분들은
그냥 내가 돌려받았던 걸로 다시 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12%로 받으셨던 분들은 일괄 손해 보시는 15%로 거예요. 다시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네. 실질적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연금 집 좀 빼버려. 사셨어요? 아니요 예전에 집 샀네. 어디 샀어요? 몰랐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차 살 때. 야, 또 이렇게 한 번 하셨구나. 근데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미래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연금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맞는데 없는 걸 제가 아까 빚내서라도 넣어야 돼요라고 물어본 게 많은 분들이 하도 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응. 만약에 깨는 상황이 나오면 도리어 내가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낼 수도 있다 이 말씀. 그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금의 필요성을 사실 현실적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리고 당장 내가 써야 되는 돈이 중요하고 지금 주식시장 막 올라가는데 네네.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빚내서라도 빚투자를 하는데 음.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쪽에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는 돈을 좀 아까워하시기도 하고 예, 또 잘못 넣었다가 나중에 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세금망이 또 손실을 보는 경우들도 발생하니까 사실 이제 연말정산 강의를 제가 이제 금융기관에 있을 때는 12월 달에 항상 해요. 왜냐면 12월 달에 해야 이거 굉장히 이제 실무적인 얘기인데 12월 달에 하면 할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딱 요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일시에 900만 원도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한 번에 세금을 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의를. 근데 이제 일종의 금융사들의 마케팅일 그럼 수도 그럴 수 있죠. 있겠네. 마지막에 이렇게 막차 수요를 하려고. 확 이거 해야 네. 당신이 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맞아요. 연말에 기사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막 세금 공제 받겠다 해가지고 막 900만 원씩 넣는다라고 해도 실제로 내가 1년 동안 세금을 이제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간이 세금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씩을 계속 떼서 납부를 해요. 네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치가 확정이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뭐 부양가족이나 여러 가지 공제들을 넣어서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이 납부했던 것보다 정확한 계산한 금액이 적어야지 돌려받는 거고요. 네. 많으면 내는 거고 똑같으면 안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낸 금액이 적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세액공제를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돌려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없을 수도 예, 있다. 10만 원 냈는데 공제 80만 원 받아도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도 기자 생활할 때 많이 썼어요. 아, 그랬구나. 연말 되면 세액공제 뭐 이런 거 많이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지고 우리가 월급 커버가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 받을 때가 되면 많이 받아봐야 내가 받던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3층으로 쌓아라라고 3층 연금. 3층 연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밑에 국민연금 깔고 그다음에 사적연금 깔고 하나는 뭐죠? 퇴직연금 깔고 위에 사적연금 네. 깔고. 그러니까 퇴직연금까지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건데 이 사적연금은 정부가 커버를 못 해주니까 동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여기다 돈 넣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세금을 이연해 주거나 공제를 해줄게라고 해서 사람들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요 마지막 사표연금은 사실은 진짜 돈 있는 사람만 받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맞아요. 거니 좋은 제도냐 나쁜 제도냐 그러면 나쁜 제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노후 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느냐? 정부는 이렇게라도 해서 나중에 정부가 써야 될 돈을 아끼는 거죠. 국민연금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퇴직연금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 있어서 여유만 있다면 하시는 게 맞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여유도 안 되는데 굳이 이걸 해야 돼? 라는 맞아요. 판단이 있으면 도리어 지금 내 자산을 더 불리는 쪽에다가 더 집어넣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 선택의 문제. 그렇죠. 최근에 국민연금 엄청난 투자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워낙 주시장이 좋으니까 이게 매년 가는 건 아니니까 이게 있어서 아무튼 벌 때 확 벌어야. 그러면은 보통 이번에 정부가 네. 그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세액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ISA의 비과세를 하는 음. 걸 확대하겠다라고 한도를 높이겠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세금이 발생하는 거는 내가 수익을 얻었을 때, 이익을 봤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이제 제도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세금을 비과세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고, 이제 다만 이제 이게 납입 금액의 한도는 1억 원까지예요. 5년 동안. 한도는 1억 원까지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일반적인 ISA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수익의 200만 원까지가 비과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과세라고 해요. 9.9%를 이제 저율로 세율로 뗀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를 네네. 해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가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는 봐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실제 사람들의 상황에서 보면 ISA는 금융기관, 은행에서 가입을 해서 은행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 펀드 상품들을 운용을 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이제 증권사에서도 ISA 계좌가 있어요. 거기를 싸가지고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사실은 대표적으로는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ISA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기간 동안. 근데 직접 투자는 내가 투자를 했는데 너무 때마침 급등을 하면 네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개미 투자자니까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큰 메리트를 저는 느낄 수 있나. 그 ISA에 국내 주식 플러스 네. 해외 자산 뭐 이런 것들 다 싸그리 넣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세금 혜택이 좀 있는데, 국내 주식만 한다라고 치면 굳이 IS를 안 해도 그쵸. 이미 비과세인데 이미 왜 지금 하느냐, 하면은 매력도가 좀 비과세니까.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러면 최근에 뭐 세법 개정안도 있고 세금과 관련된 제도가 바뀌거나 뭐 새로 들어오는 것들, 비과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세무사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품이 있으면 뭐 상품이요. 그러니까 상품이든지 네. 아니면 바뀐 것 중에 네. 이건 진짜 잘했다 뭐 이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바뀐 것 중에 이거 좀 우려되는데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짚어주세요. 어려운 질문이다. 난 역시 그러게요. 이런 질문 잘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생각보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라서 지금 있을까? 우려되는 거. 우려되는 거는 없죠. 사실 뭐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는 이제 올해는 사실 특별하게 바뀌는 내용들이 크지는 않기는 해요. 저희 쪽 이제 세무 쪽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보는 부분에서 뭐 공제율이 1% 바뀐다, 2% 바뀐다,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내가 15% 공제를 받는다, 14%를 공제를 받는다, 결국은 내가 직접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눈에 띄게 보였던 부분, 24년도에 이제 개정세법이 나왔고 25년도에 적용되는 부분 중에는 자녀 수에 따라 가지고 좀 공제 부분을 차등으로 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뭐 자녀가 1명이면 얼마를 더 공제를 해주고 2명이면 공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자녀가 늘어나면, 자녀가 많으면 공제, 세금적인 혜택을 더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신용카드 공제도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00만 원이 이제 기본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 자녀가 1명 있으면 뭐 이게 이제 뭐 45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고, 아니면 이제 급여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75만 원씩 늘어나고, 한도를 더해서 세금적인 혜택을 좀 더 주겠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뭐 말씀을 드려보면 결혼 장려를 네네. 위한 목적으로 세액공제를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50만 원씩 각자 세금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재혼도 됩니까? 재혼을 제가 아니, 같은 보지는 결혼인데. 않았는데 아니 근데 지금 아이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가 셋이 계시는데. 희망상.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네, 질문에 담아가시는구나. 나는 2명의 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하는 건 반댈세. 왜요? 적어도 3명은 되죠. 아, 제가 3명이거든요. 네, 3명이 그래, 혜택을 3명한테 몰아달라. 3명 이상의. 그것도 맞죠. 근데 저는 뭐 작년부터 봐왔을 때는 이제 출산과 결혼 이런 쪽에 굉장히 세금이 포커스를 포커스가 맞추고 좀 많이 있다. 맞춰져 네.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24년도부에 시작이 되긴 했는데,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증여, 네. 이제 결혼할 때 사실은 목돈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제 목돈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자녀한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편법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양성화시키고 공식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 1억 원까지 또 증여세 없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결혼을
이미 예전에 했다. 그럼 출산을 한 다음에 받게 되면 뭐 1억 원까지 세금 없게 해주고 그런 이제 제도들이 점점 생겨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세금적으로 봤을 때 네.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까? 훨씬 이득이죠. 무조건 이득이죠. 아이도 많이 낳는 거 당연히.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이득인데 그만큼 버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하긴 파이팅. 세금이라는 거는 파이팅. 많이 벌고 내가 많이 써야 혜택을 받는 거지. 맞아요. 소득이 적으면 사실 볼 혜택이 적은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사항. 선택사항. 많이 벌면 많이 나시면 뭐 혜택도 있고. 많이 못 버는데 나처럼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이제 뭐 표창장 같은 거. 표창장이라도 달라. 아이 셋에 표창장이라도 달라. 그러면 우리 동네에 아이 5인 엄마가 정말요? 발견하시겠죠. 와. 제 주변에 아이 5 있습니다. 그것도 다 남자. 아들만 5. 독수리 오영재네. 대단하죠. 박수 쳐드려야 진짜 그분은 훈장 드려야죠. 근데 이제 자녀가 많으시면 확실히 세금적인 혜택을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우리 뭐 연말정산이나 네. 종합소득세 5월달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양가족이 많냐 적냐로 일단 세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이 쓰는 돈도 내 거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세금 얘기도 나오고 정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자녀 얘기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저도 이제 자녀들이 중학생 뭐 막둥이는 좀 많이 어리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죠. 옛날에는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거 이렇게 교육보험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얘가 대학교 갈 때쯤까지 목돈을 좀 모아주고 싶은데 그래서 뭐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 만들어서 해주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걱정되는 게 이거 증여세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게 혹시나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많이 보셨나 보네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됐는데 난데없이 야 이거 증여세네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그 제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약간 진짜 궁금하시네요. 네, 사심 담긴 질문이십니다. 이게 이제 미성년자 자녀 같은 네네. 경우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을 이체를 하고 신고를 하면 이 돈은 자녀의 돈인 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증빙할 수 있으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추가적인 세금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신고를 권장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신고가 들어가면 이 자산이 불어나더라도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불어났기 때문에 이 자녀의 자산이다라는 게 이미 국세청에 통보가 돼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신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날짜를 증여한 날짜가 딱 찍히니까. 네네. 그러면 이 날짜부터 기산이 되니까 시작이 돼요. 10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이 돼서 2천만 원이 새로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10년 동안 기억은 못 하시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주기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다. 원금 기준이죠. 원금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내가 100% 수익 내서 2천만 원이 1000% 수익 내셔도 그러니까 돼요. 4천만 원 돼도 원금으로 따지는 거니까 이건 그렇죠. 상관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하나 갑자기 100% 하지.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꿈은 크게 갖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급해서 뺐어야겠어. 만약에 그 증여 신고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돈을 제가 빼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역증여예요. 역증 세금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흔히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 자녀한테만 주는 걸 증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네요. 그냥 돈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면 증여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누가 준 돈인데? 씨. 나를 주시고 네네. 얘 거다고 신고를 하셨잖아요. 아 신고하면 못 빼쓰는구나. 이거 신고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뭐 이제 2천만 원 정도에서 태어날 때 2천만 원, 10살 때 2천만 원, 10년마다 2천만 원씩 내시죠. 10년마다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제 그 다음부터 5천만 원이니까 뭐 30살 때까지 뭐 1억 얼마씩 모아줄 수 있다. 그리고 또 결혼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결혼할 때 것처럼 추가 1억 원. 증여 1억 원. 네. 이야, 돈 있는 분들은 그 방법 잘 활용하시면 결혼할 많이 때까지 하시죠. 꽤 많은 네. 그래도 목돈을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네. 증여세 없이 또 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있겠다. 이제 그게 좀 어려우시면 매달 정기적으로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2천만 원을 120개월로 쪼개면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또 계산하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내가 증여. 커피만 안 먹어도 우리 애들한테 근데 내가 셋이구나. 그럼 곱하기 3이네. 많이 벌고 많이 써야 된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물어보시는 내용이 진짜 많이 하시는 내용이고 많이들 하시죠? 많이 그렇게? 하시죠. 이미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하시고 네. 이제 사실 현금이라는 금액은 그냥 정기예금에만 넣어놓고 있으면 자녀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그 돈을 쓸 때는 시점이 20년 뒤, 30년 뒤이기 때문에 그걸 정기예금에 넣는 것 자체가 물가 상승률에 반비례하는 역할이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고 그냥 뭐 돈이 좀 있으시면 넣어놓고 주식에 하나 투자해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게끔 놔두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률 뭐 100%, 200%, 1000% 나올 수 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연초 됐을 때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챙겨야 될 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될 거,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근로자들이 챙겨야 될 거 이렇게.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12월이 끝났기 때문에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연도의 결산을 시작을 해요. 보통 이제 신고는 개인 사업자는 5월 달에 하고 법인 사업자는 3월에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서류를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직 세무 대리인 쪽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내가 그 자료는 한 번쯤은 이제 가결산이라도 미리 좀, 된 것들을 요청을 해서 보고 내가 이제 5월 달에 세금을 내야 네네. 된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는지도 한 번은 볼 수 있게끔 시기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조금 이제 굉장히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는 세무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 결산 또는 이제 한 8월, 9월쯤, 10월쯤 해가지고 이제 3분기 정도까지 끝난 결산을 가지고 소통을 하세요. 그래서 연말에 뭐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매출이 올라갔는데 수익이 좀 많으니까 뭔가 좀 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미리 좀 구입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끝났다. 연초가 돼버렸다. 이러면 일단 1년치에 대한 내 순수익은 대략적으로라도 얼마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고 1월 달은 사실 바쁘긴 해요. 부가세 신고 때문에 부가가치세 1월 25일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챙기시면서 한번 소통하시면서 우리 거 좀 빨리 볼 수 있게끔 대략적으로도 보여달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자들은 근로자, 네.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셔야죠. 나는 반은 근로자, 반은 자영업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연말정산을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저도 안 해요. 네. 강의만 해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연금저축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생애 목적 때문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큰 목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정한 금액을 내가 1년 동안 얼마까지는 불입할 수 있고 이걸 내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쪼개서 30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리 연초부터 매월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세금이나 내 노후를 위해서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보통 맞벌이 부부분들이 이제 연말정산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훨씬 더. 그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보통은 네. 연봉이 적은 사람한테 모는 게 맞다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그래요? 모는 게 많은 게 맞지 이게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상황에 따라. 네. 둘 그러니까 다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 몰았을 때 좋은 경우가 있고 아. 연봉이 낮은 사람한테 몰았을 때 좋은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가 세 분이라고 말씀을 역시 해주셨으니까 자녀가. 그러면 변수구나. 기본공제의 대상자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연봉이 높은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세율 구간이라는 거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내 세율 구간은 24% 구간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 배우자는 저보다 훨씬 소득이 많아서 45% 구간이에요. 그러면 150만 원이 빠져도 150만 원에 24%가 빠지는 거랑 45%가 빠지는 그 금액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자체는 일단은 자녀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 집은 저 혼자 벌어요. 파이팅.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의료비 네. 의료비 같은 거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내 급여 전체 금액에서 몇 프로 이상을 써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많이 다녀서 병을 많이 다녀요. 왜요? 자주 아파요. 사고도 많이 나고 오늘도 오시다가 네. 교통사고 살짝. 네. 많이 나더라고요. 네. 막 뒤에서 스켈레톤 받고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제 연봉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급여가 상대방 배우자 3천만 원이고 저는 뭐 1억이다. 이러면은 여기에 3%를
이상 써야지 그때부터 공제 대상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봉 낮은 사람. 그렇죠. 그러면 연봉 낮은 그렇구나. 사람 쪽으로 해야 되고 부부끼리는 누구 걸로 하나 누구한테서 받나 상관은 없어요. 아. 예, 꼭 내가 돈 벌고 있으니까 부양가족이 아니어서 내 걸로만 넣어야 되나 그렇지는 않아서 이중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뭐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쪽으로 증빙을 제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네. 내가 의료비를 많이 쓰는 사람이야. 네. 그럼 의료비는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네. 소득이 적은 음. 와이프한테 가고. 아,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공제는 소득이 많은 남편이 가져가고 네. 뭐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된다라는 하실 수 있죠. 말씀이시죠. 네, 네, 자녀 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뭐 자녀에 대한 의료비,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쪽으로 꼭 모으는 것만이 아니고. 방법은 아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적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네. 이렇게 넣어야 된다. 의료비 그건 부분은 아니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또 다른 영역도 있어요? 다른 영역이요? 많은 의료- 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카드를 많이 써야지 세금을 많이 받는다 생각을 하셔서 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안 쓰고 덜 돌려받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좀 어차피 덜 쓰세요. 죄송합니다. 공제 받아봐야 한도 300만 원, 450만 원이고 여기에 세율 적용돼 버리면 어차피 금액이 크지 않아요. 네, 그만큼 덜 쓰시는 게 맞는데 이제 쓰신다라고 가면 우리가 체크카드 같은 거, 현금 영수증 같은 거는 공제가 30%고요. 신용카드는 15%의 공제를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보면 공제 금액을 빨리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연봉의 25%까지는 채워야지 그 다음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연봉의 25%까지 채워지는 거는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신용카드는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사용 금액이라는 조건들이 들어가요.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 근데 체크카드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좀 적거든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 세율에 맞춰가지고 공제율에 맞춰서 체크카드를 300만 원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체크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공제가 딱 한도가 차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포인트 적립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신용카드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통시장이나 뭐 버스 같은 경우 대중교통은 체크카드를 쓰나 신용카드를 쓰나 상관없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요즘 분들이 MZ 세대들은 왜요? 너 죄송합니다. 발음이 구렸어요? MG라고 할까요? 왜요? 아니요, 계속 하시죠. 근데 공식 발음이 뭡니까? 저도 모릅니다. MZ 세대들은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왜냐면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면 그런 영상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죠? 아는 거에서 끝나시죠. 아, 실제로 실행은 안 하더라도 저도 그래도 못하는 거라. 관심 있게 본다. 근데 정말 알고 진짜 시행하는 거에 따라 너무 그 퍼포먼스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아웃컴이 너무 다르겠네요.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사실 그 포인트가 쌓이는 것도 예를 들어 뭐 항공권 마일리지라거나 아니면 실제 이제 할인을 받는다거나 이런 혜택들도 사용 금액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전 외에 부가적인 어떤 재산이라고 보면 사실 그런 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서 이제 잠깐 그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실제로 처음에 가게를 차리고 나서 그러니까 현금 거래를 좀 많이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결국에는 그게 도리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물건을 사고 그 납품받고 하는 데 있어서의 거래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가 가서 이제 카드 결제나 뭐 이런 거 할 때 현금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자영업자들한테 뭐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거는 매출을 누락시키기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목적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정상적이고 딱 정해놓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금을 제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시죠. 네. 네. 오늘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왜요? 좋은 것 같아요. 곧 가게 차리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오늘 김규님도 아니 저는 이제 뭐 아까 자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는 여쭤봤고 네.
세무사님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가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요. 요즘 밖에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데 오셔서 네. 얘기 제일 많이 하시는 거 또는 이 얘기는 내가 다니면서 꼭 하고 싶었다라는 게 있으시면 그 얘기를 듣고 싶네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막 물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약간 공세를 펼친 것 같아서. 춥습니다, 경제가. 음. 제 경제도 춥고. 체감적으로. 근데 체감적으로도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기도 해요.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고객들 입장에서도 느껴지기도 하고 유일하게 저희 업종이 상대방이 잘 되길 기원하는 업종이에요. 야, 그건 되게 좋다. 그렇게 포장을 해봤어요, 제가. 찌찌뽕. 네. 왜냐면 의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의사분들은 아파야 돼요. 변호사분들은 송사가 묶여 있어야 돼요. 네. 싸워야 돼요. 분쟁이 생겨야 네. 돼요. 저희는 잘 돼서 세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상담도 많고 그렇네요. 할 것도 많고. 근데 엄청 네, 좋은 말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좋은 그래서 직업이네. 네. 저희는 그러네요. 상생을 항상 기원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진짜 돈을 많이 벌었음을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시겠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기원을 이것저것 하죠. 다 저 약간 엉뚱한 질문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아무래도 계속 트렌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 AI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세금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거 많고 아는 거에 따라 다 다른 건데 근데 실제로 AI를 잘 활용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진짜 많아요. 아 저희도 써요. 네. 저희도 AI 써요. 저도 네, 한 3개 네. 정도 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이따 끝나고 무료로도 쓰고 해봤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분야만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 이제 내가 뭔가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이런 걸 저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맞았다 틀렸다를 다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얘는 100% 맞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정말요? 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세금 관련해서 질문할 때 네. 약간 확인을 꼭 무조건 해야 되는 틀릴 거예요. 가능성이 엄청 많다는 이런 거네. 게 훨씬-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상담을 한번 받고 싶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러면 뭐 SNS로도 공부를 좀 하셨는데 내 상황에 맞는 걸 뭐 GPT한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막 뭐라 답변을 해줘요. 그걸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상담들을 꽤 해봤거든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분이셨어요. 엄청 똑똑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 GPT가 적어준 내용들을 가지고 얘가 이렇고 법조항에 얘가 이 법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거 아니다. 그럼 실제로 그 법조항을 들어가 보면 법조항 링크가 안 돼요. 그 법은 다른 법이에요. 진짜 너무 궁금한데 유료여도 그래요? 유료여도 그래요. 제가 아직 뭐 그 최고 유료까지는 안 써봤는데 적당한 유료까지도 그래요. 어쨌든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나의 어떤 지식을 조금 위한 부분으로 그럼 아직은 활용하시는 챗 건 GPT가 이 세무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네요. 뭐 그렇게 될까요? 아직 사람이 해야 돼. 찾아오세요. 근데 진짜 저는 되게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네. 정리 같은 걸 되게 잘해줘요. 음. 얘가 설명도 좀 저보다 되게 심플하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얘한테 먼저 어떤 가이드를 좀 만들어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제 거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앞으로는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세청 같은 경우도 AI 시스템 도입한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AI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모두 체험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네. 모두 체험 신고서.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는데 영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 신고 또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그치, 신고 대리 알아서 해달라고 해준다는 하는 거가 네. 번거로워요.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 업종에 이 정도 버시는 분들은 요 금액이 통상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비율이 있어서 수입 얼마 찍혀 있으니까 이거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신고서 만들어줄게 한번 보고 당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확인하고 인증서 로그인해. 너 이거보다 이렇게 만약에 되면 경비 더 썼으면 신고가 돼요. 입증하고 그러면 안 그러면 입증- 그냥 맞아요. 평균 수준으로 그냥 때려서 네. 하자. 뭐 네. 굳이 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납세자분도 편해요. 그렇지. 그런 분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거. 이 가이드라인인데 이것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발달되면 점점 더 그 시장. 그럼 이제 뭐 업종별로 바뀌고 뭐 평균 맞아요. 내고 그렇게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해보면 숫자가 많아지면 평균에 회귀하거든요. 얘한테 세금 좀 덜 걷고 얘한테 좀 더 걷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금액 요 정도 선이면 야 요 정도 버는 사람들은 그냥 대체로 경비 여기로 때리고 이쪽 업종은 경비 요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데이터도 돌려봤잖아 이렇게 되는군요. 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멋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긴 걸 멋있다고 좀 해주십시오. 오늘 되게 강의할 때 써먹어야겠다. 일반적 평균에 회귀한다. 좋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그럼 의견을 잘 교환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거 쓰실 때마다 그 제가 했다고 좀 원조를 밝혀. 그러니까 네, 그 보통 우리 왜 AI 쓰면 이렇게 출처 이렇게 명기하는 것처럼 네. 김규. IP. 알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 갑자기 궁금한 거 있어요. AI로 했는데 출처를 써야 돼요. AI는 저작권이 없잖아요. 만약에 AI에서 뭔가를 네. 이렇게 발췌해서 하실 때요. 네.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죠. 하셔도 되고요. 어, 아직까지는 뭐 거기와 관련된 그걸 뭐 그냥 제 지식으로는 그걸 가지고 수익화하는 사업을 뭔가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될 수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거나 뭐 아까 이렇게 뭐 데이터를 좀 찾아서 얘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걸 가공해서 내가 하거나 그런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게 네. AI 윤리에서 많이 논란이 지금 되는 거죠? 하고 있는 그래요? 부분이긴 하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한 거는 어제 신문에 얘기 나온 거 주식 투자 혹시 하십니까? 아주 소액으로. 아주 소액? 네. 그럼 혹시 이게 이제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의 이 영역이 약간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조금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래도 전문 지식은 맞아요. 비슷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다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네. 있었어요. 어. 예전에는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세무사 자격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변호사분들이 사실을 패스를 했을 때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다 이제 분리되어 완전히 다 있는 분리됐군요. 상태고 업무 영역이 조금 나눠지긴 하는데 이제 회계사분들은 이제 외부 감사 이런 쪽의 영역들을 조금 더 하시지만 이쪽의 영역도 충분히 세법을 보시면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어떤 두 회사를 합칠 때, 합병할 때, 상장 회사를 기준으로 합병을 할 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이 회사가 덩치가 이만하고 이 회사가 덩치가 이만하면 이걸 1대1로 합병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야, 얘보다 덩치가 몇 배 큰 거야. 이걸 계산을 해서 합병 비율을 몇 대 몇 이렇게 뺀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 합병이 되는 건데 그 기준을 우리나라는 주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자라고 한 날 기준의 주가만 보는 건 아니고 뭐 자본시장법에 보면 한 달간의 평균 주가, 뭐 일주일간의 평균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뭐 3개월인지 한 달인지도 보고 그날 당일 주가도 보고 뭐 해서 평균 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자고 한 이유는 주가라고 하는 게 회사의 자산 가치부터 시작해서 미래 모든 가치, 거를 다 담고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주가에 회귀한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주가 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단순히 그날 주가만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날 갑자기 폭락했을 수도 있고 갑자기 급등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몇 달간의 평균 주가 뭐 이런 것들이 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합병을 하려고 그래 내가. A 회사하고 B 회사를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A 회사 지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B 회사가 알짜 회사야. 요 알짜 회사랑 둘이 합치려고 그러면 요 알짜 회사보다 내 회사가 값어치가 높아야 이게 두 개가 합병할 때 내가 가진 지분율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원장 선생님 우리 같이 하시는 김원장 기자라고 계십니다. 네. 이 원장 선배가 계셨으면 보통은 이제 우리 아드님, 회장님, 아드님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회장님, 아드님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더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많이 받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도 논란도 많았고 엘리엇이라는 그 외국계 사모펀드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소송도 걸고 그랬잖아요. 너네 이거 소액주주한테 피해 준 거야.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자산이 훨씬 많았는데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았어요. 삼성물산 저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3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자산 가치로는 한 10배쯤 차이 났었나? 삼성물산이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 야씨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이게 얼만데 그러니까. 저 아무것도 없는 회사하고 저걸 왜 야 회장님이 지분 갖고 있다고 쟤는 왜 이렇게 높고 근데 야 법상으로는 주가로 하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공정가액이라고 해서 회사의 자산 가치, 그다음에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요걸로 산정해서 이제 합병 비율을 내라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서 잘하면 연내에 통과될 것 같다라는 게 기사에 나왔어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하니까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논란은 조금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 100% 정답이냐? 라고 하면 그것도 뭐 또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그쵸? 생길 수 있겠죠. 김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사람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어떤 맞아요.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할 거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랑 뭐 이런 데들 논란 생겼던 것도 우리가 예전에 그 계산했던 이 자산들의 감가상각을 몇 년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달라지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공급했던 이거는 그 당시에는 감가상각이 더 빨리 떨어졌는데 이건 감가상각을 좀 늦게 떨어지게 해가지고 도리어 더 크게 가치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지금 논란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젠슨왕이 얘기한 게 그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요즘은 야 이게 더 오래 쓰거든. 그러니까 감가상각률을 이렇게 높게 안 한 거야. 뭐 이렇게 해명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들어가서 어떤 자산을 평가할 때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조금만 조정해도 값어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걸 하는 게 맞냐? 이걸 하는 게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공정가액으로 하는 게 그래도 더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우리는 안 해봤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논란이 있었다면 새로운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이것마저 논란이 있다면 또 보완하는 게 맞지. 과거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걸 제도를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식을 저평가시켰다는 요소 중에 하나를 해소하는 차원이 될 수 있겠다 싶고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눈빛이 궁금했어. 네,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가 이게 잘 되냐 못 되냐를 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제 비교를 하면 제일 좋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럴 줄 알았죠. 준비했지. 미국은 법에 정해진 게 없어요. 너네 둘이 알아서 해. 야 회사끼리 하는데 우리가 뭘 개입해? 너네 둘이 알아서 해. 주주들끼리 알아서 해. 그래갖고 문제 있으면 소송 걸어. 그게 답이에요. 사실 미국은 현재. 그러니까 공정가액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정가액으로 하든 주가로 하든 아니면 야 우리하고 비슷한 애가 엊그저께 합병했는데 얘네들 이렇게 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해도 돼요. 문제 없어요. 다만 거기에 아까 회계법인 그 다음에 이른바 M&A 자문사라고 하는 회사들 우리가 잘 아는 뭐 골드만삭스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큰 회사들은 이제 M&A 자문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합병할 때 협상해요. 양쪽 자문사들이. 야 우리는 너네 회사 이 정도 값어치를 평가해. 아니 엄마 우리 회사는 이야. 주가가 지금 이런데 막 협상해요. 그래서 서로 야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가격이 나오면 공정 의견서 뭐 이런 거를 각각 이사회에다 제출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만들었고 비율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쪽 이사회에 제출을 하고 이사회에서 땅땅땅 승인하면 합병되는 거예요. 근데 소액주주가 불만이야. 야 왜 주가로 해야지. 주가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 걔는 소송을 합니다. 그냥 소송 나라잖아요. 소송의 나라잖아요. 소송의 나라니까. 소송을 해서 법원이 소송이 들어오면 단체 소송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주들 모여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면 제3자의 또 이렇게 가치평가 회사를 이제 정해요. 법원이 정하는 회사. 그 회사가 걔네들이 냈던 의견서 그걸 보고 자기네들이 계산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 주주들이 불리했다. 그러면 법원이 3자에서 계산한 그 금액으로 이 회사가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잘잘못을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한번 근데 해주는 여기가 높다. 그럼 그냥 그걸로 통과되는 거. 그런 거니까 굉장히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자본시장의 논리대로 알아서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소송 걸어서 문제되면 거기서 해결하십시오라고 가는 거니까 법으로 딱히 정해놓은 건 없는데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소송이 나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통할 것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중개자들 시장 자체도 엄청나게 그죠. 크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의 명성이나 이런 게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우리나라는 삼성으로 먹고 사는 회계법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우리 회장님 목소리를 걔네가 들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일단 야 이렇게 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 라고 해서 정해놓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법안에 보면 제3자의 독립적인 기관의 의견서를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시장이 조금 더 공평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확실히 하고. 우리의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 얘기가 네.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시행하는 주식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정부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쵸. 뭐 엄청 야 이런 걸 해내? 막 이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 한 10년 전부터 이거 좀 해주세요. 요거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쫙 있어요. 업계 쫙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래도 굵직굵직한 것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실행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시그널이. 때 그래도 이 정부는 뭔가를 좀 하네? 그럼 좀 믿어볼까라는 심리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당이 뭐 대통령하고 여당이 뭐 과반수라서 사실. 과반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려고 치면 못할 게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M&A 공정가액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해주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닙니다. 네, 또 거짓말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그거의 목적에 맞는 부분 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던 것들이 이제 상법 개정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또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네. 합법 개정이요? 여기서 끝내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집에 보내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오. 어렵게. 이름 한 번만 더. 고경남 세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경남 세무사님 정말 아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맛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